예, 여의도 사사건건 매주 월요일 뵙는 두 분입니다. 서정욱, 장윤리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곳의 네 분이 심상치 않아서 오늘은 개혁신당 상황부터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설 연휴 때 여러 의견들을 좀 제쳐두고 일단 통합에 합의하면서 추후 또 시끄럽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만은 좀 이 내용 상황이 좀 너무 빨리 터져버린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얼마 전에 뭐 저는 위장 결혼이라 보는데 결혼해서 이제 이거 신혼여행도 갔다 오기 전에 이미 그 벌써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옵니다. 본질은 이제 결국 뭐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이제 본질은 돈하고 이제 공천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명분은 뭐냐 홍보와 정책을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정권을 가지겠다. 예. 이런 문제 하나. 그다음에 그 배복주 정의당의 부대표 있잖아요. 예. 이분이 옛날에 그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그 박정석 회장의 부인입니다. 이분을 이제 그 예.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문제로 이제 그 대립해서 오늘 최고위원 도중에 그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민 최고위원이 나가버린 이런 이제 그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장윤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했듯이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두 진영이 결합을 하니까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상했던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히려 합당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더 놀라웠었죠. 왜냐하면 설 연휴 직전에는 그 오전에만 하더라도 합치기 어려울 거라는 기류들이 상당히 그 각자의 진영에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전격적으로 합친 거 아마 설 연휴라는 스케줄을 고려했을 겁니다. 서울 밥상에 개혁신당이라는 하나의 안건을 좀 올려보자. 그런데 급한 밥이 체한다고 그 후과를 지금 치르고 있는 부분이 있죠. 더더군다나 왜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금 소환되느냐. 정치적인 방향성, 지향성, 정책 뭐 하나 교집합이 없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이 어제도 기자간담회에서 원래 진영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안 맞는 것들을 다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나갔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오늘 한 단면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이낙연 중에 선거 지휘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양측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입당 문제까지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두 가지 다 본인이 가져가는 쪽으로 의결하려 하자 이낙연 대표 먼저 자리를 떴고요. 고성도 오갔다고 하는데 최고위회의 의결 뒤에 나온 양측 입장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선거 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표결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니나 표결이 진행되었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낙연 대표 측이잖아요. 인사로 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최고위 의결한 상황을 전두환 국보위에 빗대기도 했는데 사실 아까 장 변호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예견했던 문제들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정치력의 부재로 봐야 되는 겁니까? 뭘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 아마 이제 그 저는 책임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다 봐요. 이분이 그 정치 입문부터 이제까지 이제 정치 과정을 쭉 보면요. 어디 가도 이게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어디 가도 이게 분탕질 친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로 입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 탄핵 때 바른미래당으로 갔어도 그때 그 손학규 대표나 얼마나 많이 다퉜습니까? 안철수 대표나 어디 가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몇 번이나 가출했습니까? 누구하고도 좀 화합해서 정치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제 본인이 최고로 똑똑하고 본인은 모든 게 옳다. 이런 이제 그 아집이 아주 강한 이런 이제 정치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도 뭐 자기 눈안에 보이는 거죠. 저는 본인이 법상으로는 대표지만 실제 그 총괄해서 이제 그 선대
위원장은 이제 이낙연 대표다 이렇게 돼 있잖아 합의문에 예. 총괄은. 근데 이걸 최고위원 표결해가지고 내가 정권을 가져가는 건 가져가 버린다. 이게 이낙연 대표 측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벌써 이게 표결한다는 게. 따라서 저는 이러면 이게 당이 원래대로 이게 화학적 결합으로 가기는 어렵다. 오늘부로 이게 사실상은 별거 상태고요. 위장 이혼이 결혼돼 있으니까 사실상은 이게 별거 상태고 조만간 법률상으로 이게 이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 이준석 대표 측이 개혁신당 이름도 뭐 그대로 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좀 주류라고 생각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전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있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낙연 대표의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적 구애 러브콜 계속했죠. 뭐 개혁 미래당이라고 가칭했었나요? 그러다가 그 부분도 철회를 나중에 하긴 했지만 결국엔 개혁신당의 그 지붕 아래로 들어간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잘못은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대선을 치르는 거면 홍보도 정책도 내가 하겠다. 이러는 게 어느 정도는 뭐 고개가 끄덕여질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총선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합의를 해가지고 후보를 내고 어떤 정강 정책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여러 진영이 합쳐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히려 같이 합친 인사들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류호정은 주류가 아니다 등등의 발언으로 뭔가 갈라치기를 하고 내부에서도 힘을 합치기보다는 뭔가 본인의 말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니 어떻게 정권을 준다는 걸 최고의 의결사항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건 뭐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제3지대에서 깃발을 들었는데 거대 양당의 모습보다도 못한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사실상 이혼 별거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분당의 수순으로 가는 하나의 좀 단면일 수 있겠다는 생각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 개혁신당의 이 같은 내용에 거대 양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더 얘기해보죠. 저는 그 개혁신당 결국 돈 때문이었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월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보조금 6억 6천이 지급됩니다. 개혁신당에요. 큰 돈이죠.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놓고 지금 정말 이렇게 이혼하듯이 갈라선다면 이건 정말 보조금 사기라고 말하더라도 저는 과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뭐 성격이 다른 좀 이질적인 집단을 한테 섞어 놓은 것이잖아요. 아마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저는 이준석, 이낙연 끝까지 같이 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당히 해결을 안 했을 텐데 아마 뭐 당내 내분까지 겹치면 개혁신당이 제3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서정우 변호사님. 예. 위장 결혼해서 돈 때문에 위장 결혼했다가 이제 바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 이런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이 현실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뭔가 좀 내부적으로 개혁신당이 좀 추스르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그런 뭐 노력은 필요한데요. 아무래도 이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스타일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화합 행위나 그리고 양보하고 이게 물러서고 이런 데 스타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게 내가 옳다 생각하고 밀어붙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최고위의 숫자는 밀렸고, 예. 그 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혼 외에는 뭐 방법이 없다. 지금 이제 상대가 양보를 해야만 이게 타협이 되는데, 이낙연 대표는 양보할 게 없어요. 이미 모든 권한이 뺏긴 거예요. 정책하고 이제 홍보가 선거의 전부 아닙니까? 정책이 이게 다 뺏긴 상태에서 타협의 여지 뭔가 이게 놓을 대안이 저는 없을 거고 이걸 중재할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없어요. 이미 금태섭이나 나머지 조홍천, 이원욱 이쪽도 저는 이준석 쪽으로 갔다 이래 보이거든요. 오늘 최고위 회의 그 결과 그 상황이 그만큼 그렇죠.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가정에서도 이제 힘이 없는 사람이 나가야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저는 아마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말이 현실화되고 그렇다면 과연 이게 보조금을 받아간 게 정당한가 이런 이제 의문은 들어요. 워낙 급조해서 6억 6천을 받고 바로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사실상 이게 이혼하면 그 보조금을 이게 국가에 다시 이게 반납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최근에 이제 개혁신당이 통합한 다음에 네. 각종 여론조사 그 추이를 보면은 좀
1+1이 2가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우려가 좀 현실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들도 지금 같은 상황 계속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질적인 세력들까지 통합해서 지지자들이 기존의 지지자들을 네. 이탈하고 이런 흐름이 맞습니다. 좀 지금 상황을 조금 좀 부추기는 그런 걸로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1+1이 2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개혁신당을 지지해야 되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도 당연히 거기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이낙연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난 그 당에 이준석이 있어서 못 지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당에 류호정 의원이 있어서 배복주 의원이 있어서 지지 철회하겠다. 나가서 탈당 러시다. 이렇게 언론에서 예, 조망했습니다. 1+1이 2가 아니라 1+1이 0이 되고 있는 형국이에요. 각자의 지지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도 좀 조급했겠죠. 내가 정말 코어가 되는 그 핵심 지지층을 놓칠 수는 없다. 이게 내 정치적 자산이니까 가져가겠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류호정 의원도 함께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를 내야 되고 또 장애인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전장현 대표의 배우자인 배복주 의원 나는 찬성하지 않는다. 당의 주류가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낙연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반여성, 반장애인을 어떻게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스텝이 계속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당이 깨지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네. 핵심 지지층, 코어 지지층은 네. 좀 가져가겠다. 이준석 이런 대표. 생각이 좀 깔려 있다는 강한 그런 것 말씀이신 같습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현재까지는 윤심 내지는 한심 공천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만한 상황은 없다는 것이 언론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여당 강세 지역에 단수 추천된 인사는 주진우 전 비서관이 유일한데 서정훈 변호사님,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공천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임사 한 구절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을 논평하면 이제까지는 이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이게 딱 되고 있어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게 기회는 평등한 거예요. 대통령실이든 누구든 출마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심사 과정은 공정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공천이 될 정도로 공정했다. 그래서 이제 발표된 명단을 보니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제가 보기에 될 만한 분이 각 지역에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다 된 거죠. 뭐 주진우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기회가 평등하니 고향에 출마했고 그 과정에 보니까 다른 경쟁 후보보다는 이제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났고 개인적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있죠. 이분이 뛰어났으니까 역차별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이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뭐 자본 같은 건 없습니까? 따로? 전혀 없습니다. 아니 거기에 여론조사에서 가장 경쟁이 뛰어난 걸로 놓는데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이게 그 역차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게 어떤 잡음도 없고 다 승복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아닙니까? 어떤 분이 주진우 비서관이 이제 직책이 뭐 왕비서관이라는데 왕비서관의 직책은 없고 법률비서관이죠. 법률비서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현재까지 뭐 대체적으로 좀 관리를 잘했다. 뭐 이런 평가가 언론으로부터 나오고 있긴 한데 장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지역이 해운대 갑인데요. 그 지역에 3선을 했던 의원은 하태경 의원이죠. 왜 험지 출마를 하겠다라고 자처했습니까? 공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일찌감치 나왔죠. 그렇죠. 하태경 의원 같은 그러면 경우에는. 그 지역,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서 부산 지역 중에서 격차가 제일 컸던 이 양지 중에 양지거든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거길 누가 낙점받아 갈 것인가? 법률비서관,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의 법률 리스크를 다 제대로 관리해왔다라는 평가를 받는 비서관이 간 거죠. 지금 법률비서관이지만 과거로 치면 민정수석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걸 미리 알고 움직였다고 보시는 주진우 거예요? 비서관이 올 거라는 것까지 모르지만 아마 윤심 공천이 이 지역에선 어떤 미치겠구나, 영향을 미치겠구나. 그리고 지역에서 본인이 제일 그런 정도는 현역 의원이 감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지금 제대로 교통 정리도 되지 않는 서울에 가가지고 지금 난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매끄러운 공천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공천 1라운드 전반전은 무난히 마쳤다는 평가지만 국민의힘 아직 화약고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사례도 아직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 텃밭인 영남권의 현역 의원들의 재배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의 방침은 현역 의원들과 최대한 재배치를 논의해보자는 건데 서정훈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자, 이런 노력들이 안 되면 TK 지역구들도 뭐 경선이라든가 뭐 컷오프 중 하나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공천은 이제 그 시차가 어디부터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수도권이나 험지는 이제 민주당 현역이 많죠.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공천을 확정 지어주셔야 돼요. 예.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 영남은요, 어차피 이제 공천만 받으면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런 지역은 이제 최대한 늦추어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고 마지막에 컷오프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저는 시점이 이제 공천하는 순서가 아주 이제 절묘하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남권 중에 특히 TK는요, PK하고는 좀 틀려요. PK는 이제 군데군데 험지가 있어요. 예. 낙동강 벨트라든지. 그래서 이제 중진들을 돌리면서 이게 예. 공천이 물갈이가 어느 정도 됩니다. 네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이런 이제 분들이 있고 이제 울산에는 김기현 대표도 북구로 가십시오. 이런 식의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TK잖아요. 예. TK는 이제 대구, 경북이 전부 텃밭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수도권에 가십시오. 이건 안 돼요. 예. PK 내에서 이게 돌려막는 거는 그 옆에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병수 실장도 부산시장 했잖아요. 근데 TK는 이제 아예 수도권으로는 안 되니 아마 이제 그 돌려 막았으면서 이게 물갈이 이건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예. TK의 이제 정당 지지율이 높죠.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50%다. 그러면 이제 그 의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보다 높은 분은 공천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50보다 아래다. 이런 분에게 물갈이를 하는 거죠. 물갈이를. 이런 식으로 이게 시스템에 따라. 저는 영남 특혜의 공천도 철저하게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물갈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반발이 거의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갈이를 목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목표는 이기는 공천. 물갈이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물갈이하되 이게 굳이 뭐 4년 전에 43보다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갈이 뭐 한 명도 안 해도 돼요. 다 높으면. 근데 다 낮으면 100%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물갈이 폭을 이게 목표로 하지 말고는 수단이다. 예. 그래서 시스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물갈이해라. 이래 봅니다. 좀 잡음이 좀 나올 만한 네. 곳은 좀 뒤로 미루는, 뭐 후순위로 미루고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는 건 좀 민주당도 좀 비슷하잖아요, 상황이. 예. 일단 국민의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건데 어쨌든 그 TK가 네. 좀 어쨌든 뇌관이 될 거다 앞으로 맞습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 있는 곳에 장차관 인사들, 이번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들이 출사표 경쟁자로 나서고 있거든요. 예. 언론에서 소리 없는 내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교통 정리할지 정말 화약고란 표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까지 공천 잡음이 비교적 덜 있었던 건 무리수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현역 의원 컷오프된 사람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 영남권에서 계속해서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죠. 잡음이 나올래야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은 기본적으로 혁신 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정당이 유권자 선택을 받는다고 많이들 평가합니다. 혁신 경쟁의 가장 큰 바로미터는 새 인물, 새 정책, 그리고 어떻게 국민들의 감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천을 하는지 여부인데 최소한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TK 외에도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결정을 좀 보류하고 있는 지역들이 꽤 됩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역구에 출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선을 치르거나 하면은 다른 지역구로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시간을 좀 늦추면서 보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곳이 이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이 함께 공천을 신청한 서울 강남을 그리고 현재 박성중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하태경, 이해운, 이영 이렇게 세 사람이 몰린 서울 중성동을 이런 곳들인데 이것들도 뭐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간이 없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경쟁자가 두 분 다 이제 국회의원감이 되는데 좀 아까운 한 분에게 버리기는 아까운 이런 지역이 있죠. 그래서 당 지도부는 최대한 좀 재배치를 최대한 이게 논의해보고 있다는 거 재배치하는데 아니에요? 예. 여기 원고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문제는 이제 마포갑으로 저는 봐요. 마포갑이요? 마포갑. 예. 거기에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충돌하는데 예. 두 분 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하는 게 맞다 봐요. 그렇다면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조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동을도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이영 장관이 노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어떤 살리는 게 필요하다 한 분은 이런 이제 조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을은 이미 해결됐죠. 강남을은 이제 두 분 다 당이 맡긴다. 이미 이제 조정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이제 없을 걸로 보이고 서초을은 이제 박성중 의원 여기는 아마 이제 TV조선에 신동욱 앵커가 이제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는 이제 그냥 경선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그 현역 의원들, 그 후보들이 이제 원하지 않으면 인위적인 재배치는 하지 않고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 경선을 치르면 그래도 경선에서 이제 패배했을 경우에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경선까지 가면. 그 장유미 변호사님은 지금 최근 이제 언급했던 이 지역구들에 대해서 네. 좀 눈에 띄게 보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 중성동 을에 세 예. 명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몰려 있습니다. 하태경, 이해훈, 이영. 근데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이영 전 장관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 좀 늦게 합류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곳에 원래 서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좀 노려보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았고 예. 이제 지역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고요. 이해훈 의원은 사실 연고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하지만 본인이 제일 먼저 준비를 했다. 하태경 의원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진으로서 좀 양보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셋 다 중량감이 있고 어느 하나 버리기 아까운 카드라고 국민의힘은 생각할 수 있어서 교통정리가 필요할 텐데 이런 지역을 경선으로 가면 후유증이 상당히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재배치를 요구받는 의원들의 국민의힘에서의 정치적인 입지입니다. 예. 비주류, 비윤으로 분류되는 김태호, 서병수, 조혜진 이런 의원들이 사실상 양보를 강행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배치에도 같은 기조가 있다면 당내 반발이 더 확산될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현역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어느 정도로 할지, 물갈이를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이 지도부가 공천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평가하는 척도가 될 텐데 민주당은 이미 여러 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면서 술렁이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자랑해온 것이 시스템은 네. 공천이잖아요. 근데 지금 친문을 비롯한 비명계는 제외하고 이른바 찐명 인사는 넣어서 이제 돌린 그 여론조사, 네네. 정치의 불명예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당에서 지금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 기사를 이제 취재한 기자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이게 예. 정확하게 어느 단위에서 돌리는지가 확인되는지를 물었더니 본인들도 거기까지 취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러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지역에. 예.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정치 신인이 본인을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해요. 그러면 현역원을 빼고 본인이 그 지역에서 뭔가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질문대로, 왜냐하면 여론조사 업체라는 건 그런 걸 의뢰받아서 기술적으로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당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걸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렇게 분란이 나오고 또 현역원을 어떻게 넣을지 말지와 관련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정확하게 이런 그 여러 단위에서의 이런 여론조사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 예. 전에도 그래서 해왔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이게 좀 도대체 어떤 여론조사인지 네, 모르겠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제 문학진 전 의원 네. 보도가 된 건 지난주였죠. 네. 이제 언제 그 시점은 더 전이지만 네. 그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이제 꺼낸 여론조사 이것도 좀 공식적인 게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친명은 공천을 주고 반명, 비명은 공천을 배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당내에서 별도로 여론조사를 사실상 돌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논란이 불거진 이유죠. 그렇죠. 문학진 전 의원만 하더라도요. 만약에 공천에 이 안에 들어갔다면 이것 봐라 친명 공천이다라고 말할 만한 인물 인사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정무특보 단장을 했어요. 단순 특보 타이틀만 달아도 이것 봐라 친명을 공천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정말 찐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예비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만 처음 나온 후보자들이 아닙니다. 종전부터 계속 출마하는데 이번에 정치적 스탠스를 본인의 정치 세일즈를 나는 친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에서 당대표가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습니까? 항상 총선 때마다 되풀이되던 풍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우 변호사님은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사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의물점 그 문학진 그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거기에 권노갑 고문, 그다음에 이강철, 그리고 이제 정대철 다 이게 고문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여론조사가 어디서 했는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디 비선 조직에서 한 건지. 아니 납득이 안 되는 게 광주 을에 문학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안태준 특보 아닙니까? 근데 안태준 특보가 이제 30일이 나오고 문학진은 이게 10%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장도 이게 11% 넣었죠. 과연 이게 맞는가? 이 부분을 이게 저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공천의 문제는요. 세수는 세부대에 좋아요. 그다음에 장당의 뒷물길에 앞물길 밀어내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친명이면 전부 세술이야. 박지원도 세술, 정동영도 세술, 안민석도 세술. 뭐 이게 몇십 년 돼도 발렌타인 30년보다 더 오래된 30년 넘은 술도 이게 세술이야. 그다음에 이재명은 전부 이게 오래된 술, 쉰술이야. 세술이 아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친명은 전부 장강의 뒷물결이에요. 반명은 전부 장강의 앞물결이야. 이게 저는 사철이 아닌가. 이 때문에 문제입니다. 특히 그 뇌관으로 지금 그 떠오르는 것이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공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임 전 실장도 본인이 원하는 그 중성동갑 여론조사에선 빠지고 그 송파갑 여론조사에 포함된 거로 지금 알려지면서 술렁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것도 어렵다. 예.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험지로 보낸다. 좀 전에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게 임종석 실장만 이런 식으로 이게 가혹하게 배제해야 됩니까? 기회는 평등한 거니까 임종석 실장도 거기 나와서 여론조사 해가지고 누가 1등이냐 이걸 보고 이게 공천 여부 결정하면 안 됩니까? 왜 임종석 실장한테만 이렇게 가혹합니까? 아마 이제 뭐 이게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임종석 실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문재인 정권 실정의 책임도 아니죠. 아니죠. 저는 오로지 이게 본인의 경쟁자 싹을 이렇게 밟아버리겠다. 본인의 경쟁자가 크기 전에 싹을 밟겠다. 이런 게 사적인 감정으로 저는 이렇게 가혹하게 한다 봐요. 아니 왜 임종석 실장만 성동에 가면 왜 못 놉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요. 누구나 기회는 분당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이게 저는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영등포에서 상당히 다선을 하셨고 민주당에서도 조직 관리를 잘 하신 의원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게 섣불리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원래는 컷오프 통보를 예.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또 얘기가 그랬을 있네요.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하위 20%이 감점 비율을 이번 총선기획단에서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예. 사실상의 컷오프다. 그냥 경선 참여 기회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받은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본선에 나가는 경쟁력이 확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경선에 나서서 사실상 예. 승리를 담보하기 어려운데 경선까지 나가면 출마 기회가 안 됩니다. 선거법상 타당으로 하거나 탈당을 하거나 이러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실상 사당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제 선거에 어떤 빨간불, 적신호가 켜진 부분을 이렇게 당에 대한 원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으로 헤아려집니다. 뭐 공천 작업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현역 의원들이 네. 있는데 이제 컷오프든 뭐든 해서 이제 현역들을 이제 맞습니다. 해서 공간을 만들고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채우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좀 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또 여기에 누굴 채울 것이냐 여기 네. 찐명들만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두 가지 다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얘기 계속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전에 나갔던 비명계 인사들이 나갔을 때 상황은 달리 이 친문 친명 갈등이 더 이제 좀 심화되면 뭐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물론 친문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 이게 당이 쪼개지는 정도로까지 갈등이 좀 뭐 커지고 있다라는 체감은 들지는 않고요. 다만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라는 데는 다 공감할 겁니다. 오히려 아주 상징적인 장소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동갑이요. 임종석 전 실장을 주느냐 마느냐가 너무 언론 주목도가 커져버렸습니다. 예. 이게 장기화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맞습니다. 역으로 안 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을 갈 때도 사실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 사실 서초울로 좀 물러나준 측면이 있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기 전에 또 임종석 전 실장이 맞습니다. 지역구였잖아요. 지역구를 네. 또 넘겨줬던 측면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동구청장이 거기에 출사표를 저울질했지만 결국에는 또 철회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당이 모르지 않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를 채비하고 준비하고 예. 어느 정도의 지역 안에서의 교통정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와서 이 부분을 어떤 정치력 그리고 뭐 올드보이 이런 명분으로 공천을 안 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서정우 변호사님은 이제 그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럼 저는 전망하십니까? 공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예. 당장 뭐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공천을 안 주면 마치 상징적인 지역구처럼 돼버렸기 일단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정치적 부담이 지도부에 상당히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